나는 오래된 교정을 향해 걸었다. 아스팔트 바닥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낙엽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이 익숙한 풍경이 주는 고요함에 기대어 걷고 있었다. 몇 년 전, 정년 퇴임하며 떠난 이 교정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무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곳을 찾곤 했다. 퇴임 후 내 삶은 허름한 서점의 책들처럼 먼지 쌓이고 고요해졌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아무 의미 없는 식사를 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이는 일상이 전부였다.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무언가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잃어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날따라 교정은 유난히 한산했다. 아마도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생들이 모두 교실에 틀어박혀 있었으리라. 텅 빈 4층 복도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4-5명의 여학생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교복은 구겨져 있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끌려다니고 있었다. 우리 오빠한테 꼬리 쳤지, 이 거지 같은 년이. 주도자로 보이는 아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들의 손에는 아이의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그 속에서 책과 필통, 그리고 낡은 도시락통이 복도 바닥에 쏟아져 내렸다. 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학교 폭력을 목격했지만 퇴임 후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달려가서 말리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묶인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 끔찍한 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길게 늘어졌다. 그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단호한 구두 소리였다.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여학생들은 일제히 멈춰 섰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었고 서류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고 시선은 오직 웅크리고 있는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다. 누구세요? 주동자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코트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던졌다. 명함은 바닥에 미끄러지듯 굴러가 그 아이의 발치에 멈췄다. 아이는 주워들고 명함을 읽었다. 명함에는 박 CEO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이는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다. 그제서야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최근 이 지역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젊고 유능한 사업가였다. 나는 이 아이의 남편입니다. 남자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처럼 강력했다. 방금 본 광경은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이 학교 이사장이 내 절친이고 교장 역시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아이에게 송긋 하나라도 대면 당신들 부모님들의 사업은 물론이고 당신들의 미래 또한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아이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일제히 남자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들은 그 남자의 말 한마디가 자신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게를 가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했다. 남자는 그들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웅크리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흙먼지가 묻은 옷을 털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위로하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는 남자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공허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구세주처럼 나타난 남자의 존재는 아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보호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고 그의 권력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었다. 그 사건은 몇 분 만에 끝났지만 내 머릿속에는 강렬한 잔상으로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20대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해 30년이 넘도록 아이들과 함께 했다. 하지만 정작 내게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없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잊은 채 각자의 삶을 살다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고 결국 몇 년 전 조용히 이혼했다. 이후로 나는 홀로 시간을 보내며 정년 퇴임 후의 삶을 준비했다. 나는 내 삶의 감정이란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고독은 내게 익숙한 공기였다. 하지만 그날 그 아이의 텅 빈 눈동자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동시에 나의 외로운 삶에 대한 날카로운 깨달음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한다. 그것은 한때 내가 사랑했던 학교의 차가운 복도에서 벌어진 비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비극의 한복판에 나는 낯선 남자와 아이의 관계를 목격한 목격자로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과 욕망이 얽힌 더 거대하고 비극적인 서사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한 명의 관찰자이자 때로는 한 사람의 슬픈 인생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려 한다. 정년 퇴임 후의 삶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무의미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창밖을 내다보면 내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 위로 회색빛 하늘이 늘어져 있었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침대에서 뭉구적거렸다. 하루의 유일한 활력소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따뜻한 빵과 차가운 우유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고 나면 다시 허무함이 밀려왔다. 나는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집을 나섰다. 걷고 또 걸었다. 목적지는 늘 같았다. 내가 평생을 바친 그 학교, 그리고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낡은 가로등이었다. 나는 30년 넘게 교사로 살았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 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교사로서의 삶을 사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서 다른 것들은 점점 멀어졌다. 남편과의 관계도 그랬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렸다. 그는 사업을 키우고 싶어 했고 나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어 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섬에 고립된 사람들 같았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마침내 남처럼 헤어지게 되었을 때 나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는지도 모른다. 아이를 갖지 않은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교사로서 나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났지만 정작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아이는 없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공허였을지도 모른다. 퇴임 후 나는 그 공허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주말이 되면 주변 친구들은 손주 재롱을 보러 가거나 자식 내외와 외식을 하느라 바빴다. 나는 그들에게 연락할 이유도 연락받을 이유도 없었다. 내 휴대전화는 늘 침묵 속에 있었다. 가끔씩 오는 광고 문자만이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그 텅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무언가를 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공원에 앉아 멍하니 비둘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결국 발걸음은 다시 학교를 향했다. 학교 앞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등교하고 점심시간이면 왁자지껄한 소리가 운동장에서 울려 퍼졌다. 그 모든 소리들이 내게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현실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나는 그 왁자지껄함 속에서 나 홀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 벤치에 앉아 학생들을 관찰하던 나는 유독 한 아이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그 아이는 바로 혜진이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늘 혼자였다.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들고 운동장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대신 책을 읽거나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 사이에서 혜진을 향한 묘한 소외감이 느껴졌다. 어떤 아이는 그녀가 지나갈 때 어깨를 부딪히고 모르는 척했고 어떤 아이는 그녀의 책상에 낙서를 해놓기도 했다. 나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저 아이는 왜 혼자일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나이가 들고 교단을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아이들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혜진은 늘 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교복은 항상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가방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그러나 그 깨끗함과 값비싼 물건들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외로움의 껍질을 깨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비싼 가방과 잘 다려진 교복이 아이들 사이에서 질투와 따돌림의 빌미가 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홀로 남겨진 그리고 그 고독을 숨기기 위해 애썼던 지난날의 나를 나는 혜진을 보며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그 연민은 낯선 남자의 등장과 함께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날 복도에서 목격했던 그 끔찍한 광경은 나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남자는 혜진을 폭력으로부터 구해냈지만 그의 행동에는 사랑이나 따뜻함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보호하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몸짓이었다. 나는 그 둘의 관계가 단순한 부녀 관계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남편이라는 단어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저 어린아이와 저 젊고 유능한 사업가를 묶어놓은 것일까? 나는 그 질문의 답을 찾고 싶었다. 그것은 혜진에 대한 순수한 연민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을 부여하고 싶었던 나의 욕심 때문이기도 했다. 매일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나는 그들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내게 던져진 하나의 미스터리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삶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모른 채 그저 혜진의 공허한 눈빛이 내 마음의 공허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나 자신을 보았고 그녀의 비극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학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오후 수업이 끝날 무렵 교문은 활짝 열렸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왁자지껄한 소리, 밝은 웃음소리.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서 나는 혜진을 찾기 위해 시선을 이리저리 옮겼다. 혜진은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교문을 나섰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고 시선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하는 아이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 걸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이었다. 공원 한쪽에 있는 낡은 벤치에 혜진은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밥 한 숟가락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녀는 한참을 그 도시락을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혜진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다가왔다. 그들은 바로 지난번 복대서 혜진을 괴롭혔던 그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혜진을 둘러싸고 비웃었다. 어이, 왕자님은 안 오셨나 봐. 오늘은 찌질하게 혼자 밥 먹네. 주동자 아이의 목소리가 혜진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야,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오빠를 넘봐. 너네 집구석에 돈도 없어서 이런 거지. 같은 도시락이나 싸 다니는 주제에. 다른 아이가 혜진의 도시락통을 발로 툭 차버렸다. 밥과 김치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지난번처럼 또다시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거칠고 차가웠다. 주동자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지난번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박시효. 그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혐오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묻고 있잖아. 박 CEO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는 혜진이 앉아있던 벤치 옆에 멈춰 섰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 같았다.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아, 아저씨. 그들은 말을 더듬었다. 아저씨, 박 CEO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아이의 남편이야. 그리고 너희 아빠들이 내 돈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아이들은 온몸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CEO는 혜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흙바닥에 떨어진 도시락통을 주었다. 그는 흙 묻은 밥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내가 그렇게 약해 보였어. 그는 혜진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연민도, 걱정도 없었다. 그저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박 CEO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세요, 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혜진을 벤치에 남겨두고 바쁘게 걸어갔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는 혜진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것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그 남자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혜진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혜진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또 다른 폭력이었다. 아이들은 박 CEO가 떠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혜진을 향해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야, 너 지금 저 사람한테 우리 고자질한 거지야. 너 진짜 끝까지 가보자.
그들은 혜진을 향해 침을 뱉고는 낄낄거리며 떠나갔다. 혜진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흙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워 도시락통에 담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남자에게도,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 놓인 깃털처럼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진의 텅 빈 눈동자와 박 CEO의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가며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혜진의 비극적인 삶을 지켜보는 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대해 더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혜진을 돕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음 날부터 학교 주변을 맴돌며 혜진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비극적인 관계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외로운 삶을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은 채 학교 주변을 맴돌며 혜진에 대한 소문을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아이들은 비밀을 공유하는 데 능숙했고 그들 사이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나는 매일 학교 앞 분식집에 앉아 떡볶이를 먹는 척하며 아이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나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다. 혜진은 고아였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녀는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혜진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대신 박 CEO가 후견인이 되어 혜진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혜진이 박 CEO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수군거렸다. 혜진이네 할머니가 박 CEO네 회사의 빚이 엄청 많았대. 그래서 박 CEO가 혜진이를 억지로 데려갔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떤 아이는 혜진이 박 CEO의 숨겨진 딸이라고 말했고 어떤 아이는 혜진이 박 CEO의 어린 내연녀라고 말했다. 나는 그 모든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혜진의 담임교사였던 김 선생을 만났다. 김 선생은 나보다 훨씬 젊은 교사였지만 내가 퇴임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혜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 선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혜진이는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늘 혼자예요.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혜진이를 챙겨주려고 노력했는데 혜진이가 너무 거리를 두니까 다들 포기했어요. 박 CEO와 혜진이의 관계가 정말 소문대로인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선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소문이요? 박 CEO는 혜진이의 후견인이자 남편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대요. 박 CEO가 혜진이의 법적 후견인이니까요. 게다가 혜진이 할머니가 박 CEO에게 빚이 많아서 박 CEO가 혜진이를 키워주는 대신 혜진이의 법적 후견인이 된 거죠. 박 CEO는 혜진이가 성인이 되면 혜진이의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대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혜진은 박 CEO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 CEO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박탈당한 것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혜진의 텅 빈 눈동자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거대한 권력과 탐욕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다.
나는 김 선생과 헤어진 후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나는 혜진이 늘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창가에 있었는데 창밖으로는 운동장이 한눈에 보였다. 혜진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운동장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혜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행복은 내게 닿지 않았다. 나는 혜진처럼 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나는 혜진의 삶을 관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박 CEO가 보낸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다. 그녀의 표정은 늘 무미건조했다. 학교에서 그녀는 늘 혼자였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그녀는 늘 혼자였다.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어떤 아이는 그녀를 비웃었고, 어떤 아이는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박 CEO의 존재가 아이들을 혜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박 CEO의 차가운 눈빛과 위협적인 말투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혜진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비극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박 CEO의 차가운 눈빛이 나를 멈춰 세웠다. 나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나는 혜진을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안전도 중요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비극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혜진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그녀의 고독은 나를 닮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혜진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혜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혜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의 매일 학교 근처를 서성였다. 마치 미행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혜진의 일상을 훔쳐보았다. 아침마다 그녀를 내려주는 검은 세단,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도시락, 쉬는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는 공허한 눈빛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일종의 집착처럼 느껴졌다. 나는 혜진의 삶을 통해 나의 공허를 채우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나는 더욱 교정으로 향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혜진은 늘 혼자였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다. 혜진은 그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박 CEO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이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혜진이 남편이래. 와, 진짜 잘생겼다. 근데 엄청 무서워 보여. 박 CEO는 혜진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주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함께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혜진을 보호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깨달았다. 박 CEO는 혜진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소유물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탐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나는 혜진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박 CEO에게 다가갔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에 있었던 교사입니다. 혜진이와는 조금 아는 사이라서요. 박 CEO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할 말이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묻어 있었다. 혜진이는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CEO는 피식 웃었다. 힘들어한다고요? 제 눈에는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데요. 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해주고 있는데 최고급 옷에 가방, 개인 교사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혜진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혜진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장식품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혜진이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옷이 아닐 겁니다. 친구, 그리고 사랑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박 CEO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선생님, 주제넘는 참견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혜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있습니다. 혜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같은 동정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위협이 담겨 있었다. 다시는 혜진이에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만약 제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혜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나와 박 CEO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박 CEO의 차가운 눈빛이 나를 억눌렀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나는 혜진의 차가운 눈동자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고 결국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막지 못했다. 나는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무능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나는 혜진을 돕고 싶었지만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박 CEO의 위협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나는 그 상처를 통해 나의 한계와 무력함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삶에 개입할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학교 근처에 가는 것을 멈추었다. 나는 혜진을 외면했고 나의 삶은 다시 이전의 공허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혜진의 텅 빈 눈동자와 박 CEO의 차가운 눈빛이 맴돌았다. 나는 그들의 비극적인 삶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해야만 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비겁한 인간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잔인한지.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내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의 죄책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 학교 근처에 가는 것을 멈췄지만 혜진의 소식은 나도 모르게 내 귀에 들어왔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만난 예전 동료 교사 혹은 우연히 마주친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 나는 혜진의 삶이 점점 더 비극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혜진을 괴롭히던 아이들의 수위는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이제 혜진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욕하는 대신 더욱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혜진의 책상에 더러운 물을 뿌리거나 사물함에 죽은 쥐를 넣어두기도 했다. 그들은 혜진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혜진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혜진의 차가운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박 CEO에게 겁을 먹고 도망친 이후 혜진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나는 내가 혜진의 비극에 일조한 것만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동네 공원에서 혜진을 만났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혜진아, 오랜만이다. 혜진은 나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냥 산책 나왔어. 너는 괜찮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혜진아, 선생님이 미안해. 그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혜진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혜진아, 선생님은 너를 돕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말해. 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혼자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다가왔다. 차에서 박 CEO가 내렸다. 그는 혜진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우리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선생님, 제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혜진이를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친절은 이 아이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그의 말은 나를 향한 경고이자 혜진을 향한 소유욕의 표현이었다. 나는 혜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박 사장님, 혜진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혜진이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박 CEO는 피식 웃었다. 인간이요. 이 아이는 저의 재산입니다. 이 아이의 삶은 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혜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혜진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은 나의 손을 뿌리치고 박 CEO의 뒤로 숨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혜진을 다시 만날 수 없었다. 박 CEO는 혜진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개인 교사를 붙여 집에서 공부를 시켰다. 혜진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는 혜진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녀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나는 내가 혜진의 비극에 일조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만 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무능한 인간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잔인한지.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의 죄책감을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의 죄책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혜진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내 삶은 다시 예전의 공허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이전과는 달랐다. 예전의 공허함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공허함은 무거운 돌멩이가 가라앉은 깊은 우물과 같았다. 그 돌멩이는 혜진의 비극이었고 나의 무력함이었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혜진의 안부를 걱정했다. 그녀가 집이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박 CEO의 차가운 통제 아래서 그녀의 영혼이 얼마나 더 갉아먹히고 있을지.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 박 CEO의 경고는 나의 발목을 잡았고 혜진의 두려움은 나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나는 박 CEO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그는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유명했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소문들이 따라다녔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나는 그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혜진의 할머니가 그의 회사에 빚을 졌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혜진은 박 CEO의 탐욕과 권력욕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나는 혜진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일기를 훔쳐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일기는 이미 박 CEO가 압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혜진이 남긴 단서들을 찾기 위해 그녀의 친구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혜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나는 그녀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 선생을 다시 찾아갔다. 김 선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학교에 온 날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네줬어요. 거기에는 박 CEO가 혜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김 선생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박 CEO가 저를 협박했거든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김 선생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나는 박 CEO가 혜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혜진을 구해야만 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내 제안을 거절했고 경찰은 박 CEO의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무력함을 느꼈다. 나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혜진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는 혜진의 친구를 통해 내게 전달되었다. 편지에는 선생님, 저는 괜찮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혜진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믿고 있었다. 나는 혜진의 희망을 저버릴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박 CEO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사장님, 저는 혜진이를 돕고 싶습니다. 혜진이를 제게 보내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CEO는 피식 웃었다.
선생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혜진이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혜진이는 제게 속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박 사장님, 당신은 혜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나는 소리쳤다. 박 CEO는 잠시 침묵하더니 경찰이요 좋습니다. 신고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혜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나는 결국 그의 말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혜진이의 편지를 받은 후 나는 잠시나마 다시 희망을 품었다. 혜진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다시금 용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혜진이에게 답장을 썼다. 편지에는 선생님이 너를 돕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편지를 혜진이의 친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혜진이의 친구는 나를 보고 망설였지만 이내 편지를 받아들었다. 나는 그 편지가 혜진이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박 CEO의 비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박 사장님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한강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비서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박 CEO를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를 피할 수 없었다. 나는 혜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를 만나야만 했다. 저녁 7시. 나는 한강호텔 스카이라운지에 도착했다. 박 CEO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밖의 야경처럼 차가웠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차갑게 비웃었다. 선생님, 참으로 대단하시군요. 제 경고를 무시하고 혜진이에게 접근하다니. 혜진이를 구원하고 싶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조롱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박 사장님, 혜진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혜진이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당신은 혜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CEO는 피식 웃었다. 경찰 좋습니다. 신고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혜진이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그때 박 CEO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혜진이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비밀이요? 무슨 비밀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CEO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차가웠다. 혜진이의 할머니는 저의 회사에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설립한 재단에 거액의 기부를 했습니다. 혜진이는 제 아버지의 혼외자식입니다. 그의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혼외자식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혜진이는 제 아버지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혜진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 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저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혜진이의 삶을 제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탐욕과 욕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혜진이는 박 CEO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박 CEO의 탐욕과 욕망의 희생양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박탈당한 것이었다. 나는 박 CEO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몸이 떨렸다. 그는 혜진이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악마야.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박 CEO는 피식 웃었다. 악마 좋습니다. 제가 악마라면. 당신은 혜진이를 구할 수 있는 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혜진이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선생님이 너를 돕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편지를 혜진이의 친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혜진이의 친구는 나를 보고 고개를 흔들었다. 선생님, 혜진이가 선생님께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혜진이가 선생님을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혜진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혜진이에게 희망을 주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희망을 앗아간 것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혜진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박 CEO의 충격적인 고백은 내 영혼을 산산조각냈다. 혜진이 그의 아버지의 혼외자식이자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녀라는 사실, 그리고 박 CEO가 혜진이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이유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욕망 때문이었다는 사실. 나는 그 모든 진실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다. 나는 혜진이의 비극이 단순한 학교 폭력이나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탐욕, 그리고 복수심이 뒤얽힌 비극적인 서사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박 CEO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나는 그를 이길 수 없었다. 나는 혜진이의 비극적인 삶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박 CEO는 모든 것을 미리 막아두고 있었다. 그는 법과 권력을 이용해 혜진이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내 휴대전화에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혜진이의 친구였다. 선생님, 혜진이가 사라졌어요. 문자를 읽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혜진이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이가 어디로 갔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이의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혜진이가 박 사장님에게서 도망쳤대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전화를 끊고 몸을 떨었다. 혜진이가 사라졌다. 혜진이는 박 CEO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혜진이를 찾아 나섰다. 나는 밤새도록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나는 그녀가 좋아했던 공원을 찾아갔고 그녀가 즐겨 읽던 책들이 있는 도서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남긴 단서들을 찾기 위해 그녀의 친구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혜진이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나는 그녀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 선생을 찾아갔다.
하지만 김 선생 역시 혜진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나는 무력함을 느꼈다. 나는 혜진이를 돕고 싶었지만 나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경찰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선생님, 박 사장님의 요청으로 연락드립니다. 혜진 양을 찾으셨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디서 찾으셨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은 잠시 망설이더니 강가에서 찾으셨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강가에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전화를 놓쳤다. 내 손에서 떨어진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나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나는 혜진이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장례식장에는 박 CEO와 그의 부하들만 있었다. 혜진이의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혜진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그녀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나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막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희망을 앗아간 것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 CEO는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혜진이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혜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CEO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그는 혜진이의 비극적인 삶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혜진이를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혜진이를 파괴했다. 나는 혜진이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다. 나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막지 못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만 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무능한 인간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잔인한지.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의 죄책감을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의 죄책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혜진이가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아무 의미 없는 식사를 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이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혜진이의 비극적인 삶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상처를 통해 나의 삶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깨달았다. 나는 혜진이를 돕고 싶었지만 나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막지 못했다. 나는 내가 혜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느 날 나는 혜진이의 묘지를 찾아갔다. 혜진이의 묘지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었다. 나는 그녀의 묘비 앞에 앉아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혜진아, 선생님이 미안해. 내가 너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그녀의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나는 나의 눈물이 혜진이의 영혼에 닿기를 바랐다. 나는 혜진이가 떠난 후에도 박 CEO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다. 그는 여전히 젊고 유능한 사업가로 유명했다. 그는 혜진이의 죽음 이후 더욱 냉혈한이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혜진이의 죽음을 이용했다. 나는 그가 혜진이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나는 그가 혜진이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건재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권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다. 나는 혜진이의 묘지에서 돌아온 후 내 삶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다. 나는 혜진이의 비극적인 삶을 기록하고 내가 혜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나의 무력함을 기록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의 죄책감을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의 죄책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의 삶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이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혜진이의 죽음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결국 나는 나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나는 혜진이의 비극적인 삶을 기록하면서 나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한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텅 빈 공간에 앉아 혜진이의 비극적인 삶을 되새길 뿐이었다. 나는 나의 삶이 끝나는 날, 혜진이의 영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영혼을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이 끝나는 날, 그녀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이 끝나는 날, 그녀를 용서할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지 깨달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얼마나 혜진이를 사랑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결국 나는 나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혜진이를 구원하고 싶었지만 결국 나는 혜진이를 구원하지 못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지만 결국 나의 죄책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